이 사연은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69세 노모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 20년 전 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김순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순자는 6살 아들 민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죠. 울지 마, 민우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 앞에서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등을 쓸어내리는 손길에 순자는 자신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거세게 내렸고 그 빗소리가 두 사람의 흐느낌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민우 지켜줄게. 약속할게. 순자는 그 순간 아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로 세상은 무너져 내렸지만 아직 민우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나갔고 남은 건 낡은 3억 원짜리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고개를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야, 아침 먹자. 엄마가 계란찜 해줄게. 민우는 아직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낮에는 분식집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민우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새벽 순자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옆에는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펼쳐져 있었죠. 순자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덮어주며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엄마처럼 고생 안 해.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자 민우가 잠결에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에 순자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6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아들이 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해. 내가 벌면 되잖아. 민우가 종종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일해온 손이 쉬면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영희라는 이름의 예쁜 아가씨였죠. 영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영희의 눈빛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우 오빠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결국 1년 뒤 민우와 영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영희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자의 낡은 아파트 거실, 결혼한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합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우리 둘이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너 먹는 거 보는 게 좋아서 그래.
자, 많이 먹어. 민우는 밥을 먹으며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 동네 소식, 그리고 사업 이야기. 엄마, 내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 사업만 성공하면 엄마 편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순자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불안한 그림자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무슨 사업인데? 인터넷 쇼핑몰이야. 요즘 대세잖아. 투자자들만 좀 더 구하면 금방 성공할 거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진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엄마는 그게 소원이야.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의 미소 뒤에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거실에서는 민우와 순자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무언가 말을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부탁이 있어서야. 순자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요즘 들어 민우가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무슨 부탁인데?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건 순자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액수였죠. 5천만 원이라고?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민우야.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투자자들만 붙으면 돼요. 엄마, 나 믿잖아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었죠. 민우야, 엄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는. 민우가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아파트 담보로 하면 되잖아요. 이 집 가격이면 대출받기 쉬울 거예요. 사업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이 집은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20, 30년 동안 순자가 지켜온 보금자리였죠. 민우야, 그건 엄마, 내가 지금까지 뭐 한 번이라도 엄마 곤란하게 한 적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민우의 눈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예전의 민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담당자와 마주 앉아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연령과 소득 그리고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5천만 원 대출은 어렵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안 될까요? 2천만 원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이자가.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잔고는 300만 원.
이게 순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인데.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우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와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민우 오빠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안 된다고 했죠? 민우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이도 많고 신용등급이 안 된대.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이건 생명보험 가입 서류예요. 민우가 팸플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도 겸할 수 있고요.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에요.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보험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을? 민우와 영희는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런 보험 들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유족들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순자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민우의 사업 자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민우야, 설마. 엄마, 뭘 의심하세요? 설마 엄마 생각해서 나쁜 생각하겠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전보다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 한번 알아보자. 순자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명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우와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돌아가기 전 민우가 순자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은 다음 주에 예약해 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우와 영희가 떠난 후 거실에 혼자 남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에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민우 지켜줄게. 약속할게. 하지만 지금은 순자는 누구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설마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민우가 내민 보험 서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 보험 이야기를 꺼냈을까?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가는데 문득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화면을 확인하니 민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영희랑 같이 갈게요. 보험 상담사랑 약속 잡았어요. 잘 자요. 새벽 1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보험 이야기라니. 순자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민우와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우도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순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의 관심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민우가 계속 보험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 보험은 진짜 좋아요. 암이나 중병에 걸려도 치료비 다 나오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3억 원이 나와요. 순자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시면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보험회사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 상담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보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순자 고객님, 이 보험은 60세부터 79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특히 유족들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충실한 편이죠. 순자는 상담사의 말을 듣는 척하며 민우와 영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예약해 드릴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우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건강 걱정 없어요. 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세요. 내일 건강검진 병원이 저희 집 근처거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실을 확인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럴까? 민우의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영희는 게스트룸을 정리해 주었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민우와 영희는 계속해서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심이에요.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만약에 대비하는 거죠. 오래 사실 거예요. 저녁을 마치고 순자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살며시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민우와 영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5천만 원 안 주면 사업 망해.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가 돈을 안 빌려주잖아. 아파트 팔자고 하면 어떨까? 그런 말 꺼내봤자 안 팔 거야. 그 아파트는 내 아버지가 남긴 거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벽에 붙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죽이자.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무슨 소리야?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보험금 3억이면 충분하잖아.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들리는 말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미쳤어? 그건 내 엄만데. 그럼 어떡할 건데? 돈 없어서 사업 망해서 평생 빚더미에 살 거야? 선택해, 민우야. 내 엄마냐, 우리 미래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민우가 거절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키운 아들이 그녀의 피와 살이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일단 약을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약국에서 일하니까 구하기 쉬워. 그리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돼.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목숨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키웠던 아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그녀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챙기고 옷장에 숨겨두었던 통장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빠져나가야 해. 순자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층이라 높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나가기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망쳐야 해. 내 아들에게서.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순자는 살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과 지갑, 휴대폰뿐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순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현관에 다다르자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민우와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만 열면 돼. 조용히.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시간에 갈 곳이 있을까요? 순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리가 덜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순자는 24시간 문을 여는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순자를 감쌌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르바이트생 1명과 손님 몇 명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화를 엿들은 것뿐이었죠. 게다가 그 대화의 내용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순자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와 영희가 깨어나면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순자를 찾아낼까요? 녹음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사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제 민우와 영희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순자가 돌아간다면
그들은 분명 조심할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순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오랜 친구인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순자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에서 깬 듯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 순자야. 순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며칠만 내 집에 머물러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순자야?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만나서 이야기할게. 정희는 더 묻지 않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순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정희의 집으로 가면 됐습니다. 순자는 택시를 기다리면서 민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니 안 계시길래 걱정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들의 문자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정희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희의 집에 도착하자 정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순자는 정희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안으로 이끌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우가 5천만 원을 요구한 일, 보험 가입을 권유한 일, 그리고 엿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정희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설마, 민우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어. 영희가 주기자라고 말했고 민우는 거절하지 않았어.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순자야. 무슨 증거로? 그저 내가 엿들은 대화뿐이잖아. 누가 믿어줄까? 그래도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녹음이라도 해둬야 했는데.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녹음할 수 있다면.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다시 그 집에 가려고? 너무 위험해.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 증거 없이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안 돼, 정희야.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위험해질 수 없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집에서 며칠 묵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우가 계속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시 민우의 아파트로 돌아가 증거를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희야, 내가 민우에게 전화해서 돌아가겠다고 할 거야. 하지만 미리 핸드폰에 녹음 앱을 켜놓을 거고.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조심해,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다고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순자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 집에 좀 있었어. 왜 말도 없이 가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지금 돌아갈게. 집으로 데리러 와줄래?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순자는 근처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핸드폰의 녹음 앱을 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것입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순자는 민우의 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 핸드폰에서 녹음 앱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민우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순자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순자는 그것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했다고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순자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서 밖에 나가고 싶었어.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죠. 영희도 엄청 걱정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이제 괜찮아졌어. 집에 가자. 차에 오르면서 순자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이 있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민우는 운전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내일로 다시 예약했어요. 보험 가입도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민우야, 왜 갑자기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니? 민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요. 요즘 갑자기 쓰러지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특히 자식들이 죽이려고 하면 더 그렇지. 순자는 속으로 비꼬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다고요. 순자는 영희의 연기에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순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순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제가 음식 준비해 놨어요. 영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먹었어.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푹 쉬세요. 내일 건강검진이 있으니까요. 순자는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계획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우와 영희는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약국에서 일을 핑계로 빠져나올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뭐라고 대답했지만 순자가 다가가자 둘 다 말을 멈추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 좀 마시려고. 그런데 내일 검진 후에 내 집에 가고 싶어. 오래 있으면 불편해. 민우와 영희는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면서 말이지.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만 있을게.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 순자는 조용히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영희는 더 이상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아무것도 못 들을 거야. 순자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녹음기는 켜져 있고 만약 그들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순자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우와 영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영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놀란 듯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사실, 내가 그날 밤에 너희 대화를 들었어.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대화요? 너희가 나를 죽이자고 한 이야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거짓말 그만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보험금 3억 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민우가 일어서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순자도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야? 왜 내가 잠든 줄 알고 죽이자는 이야기를 한 거야? 민우가 순자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영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스워요. 저희가 무슨 살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TV 드라마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분명히 들었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왜 갑자기 사망보험에 가입하라고 했어? 왜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민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20년 동안 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넌 이렇게 갚는 거야? 영희가 갑자기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 순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 혼란? 내가 다 들었다고. 너희가 보험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민우가 갑자기 순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들었으면 어쩔 건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희가 재빨리 민우를 말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하지만 민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들었다면서? 그럼 어쩔 건데? 누가 믿겠어?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야. 순자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녹음했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대화를. 민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순자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거짓말 마. 어디 있어? 순자는 재빨리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대지 마. 이미 복사본을 친구에게 보냈어. 내가 뭘 하든 소용없어. 민우의 표정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영희도 창백해진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날 정말 죽일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우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차피 들켰으니 솔직하게 말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거야?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자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순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내가 힘들었다고? 내가 얼마나 널 위해 희생했는데. 희생? 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것만 말하죠. 희생, 희생. 근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항상 가난했고, 항상 부족했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 민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남긴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내 학비와 생활비로 쓴 거야. 널 위해서, 날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죠. 엄마는 그저 불쌍한 과부라는 역할이 좋았던 거예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민우 오빠가 빚이 많아요. 순자는 놀라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빚이라고?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은행 대출, 사채,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 넘어요. 2억이라고? 순자는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보험 가입 권유, 그리고 그 끔찍한 계획까지. 그런데 어떻게 내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시작됐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고 도망칠 곳이 없었을 때. 그게 농담이야?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게? 순자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거짓말 마.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난 다 들었어. 약을 구하고 사고처럼 위장하려고 했잖아. 민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난 이제 경찰에 가려고 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영희가 재빨리 일어나 순자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비켜.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민우가 흐느끼며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나 감옥 가면 죽어요. 제발. 순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단 낫겠지. 민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차가운 냉기로.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우야, 뭐 하려고? 민우가 갑자기 순자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영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만해.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였습니다. 이미 들켰는데 이대로 감옥에 갈 순 없어. 순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아들의 손에. 그 순간 갑자기 민우의 소나기가 느슨해졌습니다. 영희가 뒤에서 민우를 강하게 밀친 것입니다. 제정신이야? 살인까지 하려고? 민우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순자는 헉헉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정신은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순자는 영희를 밀쳐냈습니다.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가지 마요.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가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민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더욱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순자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택시가 멈춰섰고 순자는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가장 가까운 경찰서요.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민우가 아파트 입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택시를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는 그를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자백, 영희의 설명,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공격까지. 이제 증거가 생겼어. 순자는 목을 부여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손자국이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경찰서에 도착하자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경찰관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자는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순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모여들었고 순자는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경찰관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자님,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죄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저희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희야, 다 끝났어. 경찰서의 차가운 조명 아래 순자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순자님,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눈빛이 진중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이미 경찰은 이를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우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20년간 키운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사는 깊은 동정심이 담긴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둘 다 중범죄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죠. 그 말이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경찰서에 온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체포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집에요. 옷도 갈아입고.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도망칠 가능성도 있고요. 괜찮아요. 친구 집에 머물 거예요. 내일 다시 올게요. 형사는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동행할 거예요. 순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깨어 있었고 순자의 상황을 듣자마자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아? 목에. 이게 뭐야? 순자는 목에 멍자국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민우가 이랬어? 내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경찰관의 동행하에 순자와 정희는 순자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밤의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내부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예전과 같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얼룩진 공간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래 있지 마세요. 순자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자는 앨범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추억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우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내게 말해줄 필요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미쳤었나 봐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다 신고했어, 민우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민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제발,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너와 영희가. 영희는 이미 도망갔어요. 저만 남겨두고. 순자는 놀랐습니다. 뭐, 돈 들고 도망갔어요. 엄마가 경찰서 간 직후에.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영희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의 인생을 망치고 도망쳐버렸군요. 그건 내 문제야, 민우야. 난 더 이상 너를 도울 수 없어.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러지 마요. 내가 찾아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찾아올 생각 마라. 경찰이 널 찾고 있어. 이미 알아요. 그래도 난 엄마를 마지막으로 봐야겠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찾아온대요. 경찰관은 즉시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민우가 현재 위치로 접근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정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순자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세 사람은 서둘러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경찰관이 순자와 정희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우가 계단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땀에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관이 재빨리 몸을 돌려 민우를 향해 섰습니다. 김민우 씨, 그 자리에 서세요. 경찰입니다. 민우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비켜요. 엄마랑 얘기할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순자는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난 이미 끝났어요. 감옥에 가면 죽을 바에는. 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과 정의가 말렸지만 순자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야, 칼 내려놓자. 아직 늦지 않았어. 민우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난 끔찍한 아들이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려놓고 같이 가자, 응?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다른 경찰들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김민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민우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칼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안 돼.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야. 순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민우를 향해 달려갔지만 순자가 더 빨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 제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칼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 경찰관들이 민우를 제압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우, 당신은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들이 민우의 양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순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측은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민우를 데리고 내려가는 동안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긴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 순자는 정희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비 내리던 그 밤에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의 구속심사가 있을 예정이었고 순자는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순자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지. 끝까지 내가 직접 봐야 해. 법원은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법정에는 민우와 영희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죽이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다시 듣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민우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지만 녹음 파일과 순자의 목에 남은 상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민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호송차로 이송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자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영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로부터 이틀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형사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영희가 체포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비 심리에서 검사는 민우와 영희에게 살인미수, 사기, 공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순자는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우, 피고인 김영희,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우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많이 야위었고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우, 피고인 김영희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우와 영희가 호송되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순자는 천천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겠지. 몇 주 후 순자는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순자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아기 민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에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사진첩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닫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순자는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정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옮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편히 자겠다. 교도소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순자의 모습.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함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고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민우에 대해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 선택에 대해서. 도망친 것, 신고한 것.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면 누구나 용기를 내게 되는 것 같아. 새로운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그저 기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어서 와, 순자야. 정희가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새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자겠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은 때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학대나 금전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배신당할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순자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